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술적인 글쓰기, 논문 작성 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APA 논문 작성법 7판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챕터 4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효과적인 학술적 글쓰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논문 1장, 서론이죠. 초안. 그것을 보내보라고 하면은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논문스럽게 써서 보내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SNS에 글 올리듯이 혹은 보고서 쓰듯이 그렇게 써서 제출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SNS의 말투, 말할 때의 말투, 우리가 일기 쓸 때의 말투, 보고서 쓸 때의 말투, 발표할 때의 말투가 다 따로 있듯이 논문을 쓸 때에는 논문의 말투가 따로 있습니다. 논문은 글쓰기입니다. 논문을 만화로 그린 경우를 딱 한 번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심지어 수학 전공에서도 논문은 기본적으로 글쓰기 활동입니다. 우리가 춤으로 논문을 발표하거나 그림으로 논문을 발표하거나 노래로 논문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글로, 라이팅으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문에서 글쓰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글쓰기는 작가가 있겠죠. 그것이 논문의 글쓰기이든 소설의 글쓰기이든 그 글을 쓰는 사람을 우리는 작가라고 하고요. 그 작가가 만들어낸 프로덕트를 우리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논문은 여러분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작가이고 여러분이 글쓰기를 해서 만들어낸 최종 산출물, 그것을 여러분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작품은 꼭 픽션만을 혹은 크리에이티브한 것만을 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지식을 만들어낸 것도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논문을 쓰는 여러분은 작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가의 마인드로 글을 써야 합니다. 논문은 남의 얘기를 대신 써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어려운 말들을 아무렇게나 섞어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작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글자라는 매체를 통해서 대중과 소통한다는 뜻입니다. 논문은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설득하는 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만 하다가 끝납니다. 설명하는 글은 보고서에 더 가깝습니다. 논문은 나의 주장이 있어야 되고 나의 주장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글입니다. 여러분이 설득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일반 대중입니다. 여기 제가 사진들을 가져왔는데요. 네, 아줌마를 설치했더니 이런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를 설치했더니 이렇게 멋진 사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설득하는 대상은 우리의 전공 분야가 아닌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학부모일 수도 있고요. 대학원 교육을 받아보지 않은 이 분야의 비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러한 독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분야가 아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어렵고 멋있는 말들을 잔뜩 하면 이 사람들이 넘어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의 논문을 읽는 것은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만 읽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분야의 전문가만 읽는 것도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논문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의 글이 어때야 하는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글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이 쓰는 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그러면 넌픽션 책의 장르를 생각을 해보세요. 넌픽션 책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글을 써야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읽어줄까? 그 성공 비법은 글을 명확하게 쓰고 간결하게 쓰고 소통 가능하게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명확하고 간결하고 소통 가능하게 글을 쓸 수 있을지 APA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속성과 흐름이 중요합니다. 표현과 논리가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다니엘 핑크입니다. 이 사람은 조직 심리를 한 사람이에요.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이런 심리학 연구들을 종합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기업을 경영할 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다니엘 핑크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면 오히려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회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굉장히 다른 주장입니다. 하지만 연구들은 인센티브를 주면 오히려 생산성과 창의성이 떨어진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대중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에 논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리가 없이 자기 주장만 하면 그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일관적인 논리를 가져야 하고 표현도 일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잘 못 쓴 논문들을 보면 앞에서 한 얘기와 뒤에서 한 얘기가 모순되는 경우도 있고요. 표현도 이랬다 저랬다 굉장히 비일관적으로 쓰는 논문들을 보았습니다. 잘 쓴 논문은 단어와 문장이 부드럽습니다. 잘 못 쓴 논문은 모순과 생략이 많고 무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보 연구자들이 쓴 글을 보면 특히 이 무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보 연구자들은 논문의 양을 불리기에 급급해서 내가 쓰는 이 글이 전체적인 논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 핵심 주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 하면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내용도 막 끌어다가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면은 논문이 설득력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무관한 내용은 과감하게 다 쳐내시기 바랍니다. 잘 쓴 논문은 흐름이 지속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논문에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못 쓴 논문은 나열만 합니다. 스토리가 없이, 흐름이 없이 누구는 무슨 연구했고 누구는 무슨 연구했고 누구는 무슨 연구했다. 이 용어의 정의는 이렇고 이 용어의 정의는 이렇고 이 용어의 정의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지식을 나열만 할 뿐 지식 간의 관계, 인과관계, 이 지식이 어떻게 발전해서 현재의 지식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글의 전개가 부드러워요. 잘 쓴 논문은 글이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데 잘 못 쓴 논문은 글이 난데없고 끊깁니다. 잘 쓴 논문은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연구자가 뚜렷한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적절한 곳에 끼워 넣습니다. 잘 못 쓴 논문은 연구자가 논의나 주제를 포기한 느낌이 듭니다. 즉, 연구자가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남의 얘기들만 빌려다가 섞어 놓은 느낌이 납니다. 잘 쓴 논문은 구두점, 마침표, 콤마, 따옴표 등을 사용해서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는 반면 잘 못 쓴 논문은 이러한 구두점을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서 글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고 글의 의도나 의미가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글을 잘 쓴 논문은 글을 이어주는 단어와 구,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을 이어주는 그러한 연결해주는 단어와 구를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으로 후에 뭐 하는 동안 무엇 이래로 그것은 시간 연결이 되겠고요. 인과 연결은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 결과, 추가 연결은 덧붙여서 더욱이 더 나아가 마찬가지로, 대조 연결은 그러나 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무엇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글을 잘 연결을 시켜줍니다. 저는 이것을 글을 뜨개질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뜨개질을 할 때 실을 계속 이어서 하잖아요. 다 끊어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못 쓴 논문은 문단과 문단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문단이 앞에 나오는 문단과 무슨 관계인지 알 수가 없게 써놨어요. 보통 그렇게 쓰는 이유는 자기 주장이 없고 논리가 없을 때에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바가 뭐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내가 이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려면 내가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 어떤 논리적인 흐름으로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내 주장에 동의할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무슨 연구했고 누구는 무슨 연구했고 이런 식으로 나열만 되어 있는 글은 이러한 연결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연결구를 내가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하면은 내 논문에는 흐름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명사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명사 연속, 여러 개의 명사가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맨 끝에 명사를 수식하는 것, 이것을 영어로 strings라고 하는데요. 이런 strings는 독자에게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냐? 이 string
스트링을 풀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문화적으로 민감한 질적 면접 기법, 피하지방 테스트, 체지방 백분율 검사, 예비 온라인 대학의 교수 방법 설문조사 결과. 네, 지금 보세요. 이 맨 마지막 단어, 기법, 검사, 결과를 다 꾸미는 말들이죠. 너무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자들이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이지? 어디서 끊어야 읽어야 되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작가예요. 작가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글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읽어줬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읽고 이해하고 동의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다면 독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표현이나 단어는 최대한 피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풀어쓸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민감한 질적 면접을 위한 기법, 체지방 백분율 결정을 위한 캘리퍼 검사, 대학의 교수 방법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예비 결과, 이런 식으로 조사를 사용해서 풀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넷째, 간결하고 명료하게 쓰십시오.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 쓰셔야 합니다. 꼭 말할 필요가 있는 것만 말하고 단어를 절약하십시오. 길게 쓴다고 말을 많이 한다고 상대가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평소에 대화할 때도 간결한 표현을 좋아합니다. 나에게 너무 많은 말을 누가 하면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다 뒤죽박죽 되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것은 좋은 소통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핵심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 핵심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꼭 말할 필요가 있는 것만 하십시오. 이것을 APA에서는 No fluff, 말에 플러프를 추가하지 말라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목화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핵심인 C만 원합니다. 여러분의 논문은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은 것들을 둘러싸여서 C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피만 크고 정작 핵심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쓴 논문은 핵심적인 말만 합니다. 그런데 초보 연구자인 여러분은 아마 이런 걱정이 생길 거예요. 너무 짧으면 어떡하지? 네, 너무 짧은 이유는 여러분의 주장에 깊이가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길이가 너무 짧다면 글을 더 장식적으로 쓰는 플러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더 개발해야 합니다. 여기 플러피한 강아지가 있습니다. 귀엽죠? 그런데 얘의 털은 지금 다 플러프예요. 여기에서 진짜 강아지는 아주 조그맣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거품인 거예요. 논문을 이런 강아지의 모습이 되지 않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논문은 어떤 강아지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네, 바로 이런 근육질의 핵심만 있는 강아지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논문이 너무 짧다면 주제를 더 개발하십시오. 핵심적인 내용들을 더 개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논문을 더 깊이 있는 논문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논문의 깊이를 더하는 방법은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현상이 관찰이 되었어요. 혹은 A그룹과 B그룹을 비교를 했는데 B그룹의 성취도가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왜라는 질문을 해서 어떠한 기존에 알려진 어떠한 이론이 이 연구와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서 찾아내셔서 그것을 논문에 포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론 한 가지가 들어올 때마다 논문의 길이는 팍팍 늘어나게 됩니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기술적 용어들은 다른 분야 독자들을 위해서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용어들을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한 번씩 정의 혹은 설명해 주십시오. 논문을 간결하지 않고 명료하지 않게 쓰는 방법은 어려운 말을 너무 많이 쓰거나 문장을 너무 길게 쓰거나 전문 용어를 쓰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으면 안 간결하고 안 명료해집니다. 간결하고 명료한 논문은 단어 선택을 신중히 합니다. 그렇지 않은 논문은 모호한 단어 그리고 구어적인 단어를 많이 씁니다. 어떤 느낌이다. 네, 논문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런 느낌이다. 네,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느낌이다 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하다, 예측하다 이런 식으로 더 정확한 표현을 신중히 고르셔야 합니다. 또한 잘 쓴 논문은 의도한 의미가 명확합니다. 즉 모호하게 쓰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겠습니다. 또한 명료한 논문에서는 용어를 일관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음악 조건에서의 참여자라고
라고 썼으면 그 논문에서 계속 음악 조건에서의 참여자로 통일시킵니다. 반면 용어를 계속 바꿨으면 예를 들면 음악 조건에서의 참여자라고 썼다가 뒤에서는 음악을 들었던 참여자 이런 식으로 용어를 계속 바꿔가면서 쓰면 독자들은 이 연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연구자만큼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면 그것이 또 다른 조건이거나 다른 용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쓴 논문은 전문적 어조로 쓰고 직접적이고 논리적인 표현을 씁니다. 반면 잘 못 쓴 논문, 간결하지 않고 명료하지 않은 논문은 약어를 지나치게 많이 쓴다든지 운율을 맞추려고 한다든지 한국어에서는 그런 일이 적지만 영어에서는 라이밍을 맞추려고 한다든지 시적인 표현을 쓴다든지 상투적 표현을 쓴다든지 은유적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학생들 중에도 논문인데 시적인 표현이나 은유적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보 연구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마치 뭐뭐와 같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비유 혹은 시적으로 추상적으로 창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러한 비유 혹은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 대단히 많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친 비유도 피하시고 그 다음에 화려한 표현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투적 표현의 예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잘 못 쓴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능력이다. 네, 예를 들면 비판적 사고력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능력이다. 이렇게 썼다면 이것은 논문의 말투가 아닙니다. 이것을 논문에서는 비판적 사고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다. 이렇게 명료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상투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에 요즘 아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한다. 네, 이런 표현은 논문에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무책임한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을 누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했는지, 요즘 아이들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디지털 네이티브는 또 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논문의 말투가 아닙니다. 논문의 말투는 프렌스키는 누구를 어떤 아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설명하였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써주어야 합니다. 다시 오른쪽에 상투적 표현의 예,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의인법을 썼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스스로 자리매김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논문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은 점차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화려하지 않고요. 불필요한 단어 다 빼고요. 의인법이나 은유법, 비유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또 안 좋은 예. 무궁무진한 디지털 세상 속으로. 네, 무궁무진한. 이것은 논문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디지털 세상이라는 말도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될 수 있으면 꾸미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꾸미는 말은 불필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냥 디지털 시대에 하는 것이 더 논문스럽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왔다. 이게 왜 문제인가요? 네, 일단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정확히 언제인지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가왔다. 정말 다가온 게 맞는지, 혹시 지나간 건 아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뒤에 레퍼런스를 또 달아줘야 되는데 그러한 근거가 없이 논문을 딱 시작하자마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왔다. 이렇게 하면은 그 논문이 굉장히 비전문적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바로 본론을 바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장황한 표현과 중복적 표현을 피하라. 장황한 표현은 불필요하게 많은 단어입니다. 중복적 표현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장식적이고 화려한 글쓰기는 학술적 글쓰기에 매우 부적절합니다. 장식적이고 화려한 글쓰기, 이것은 불필요한 단어입니다. 논문에서는 불필요한 단어는 다 쳐냅니다. 장황한 표현의 예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장황해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현재라는 훨씬 간결하고 명료하고 정확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네, 여기에는 불필요한 단어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무엇을 하기 위하여로 줄일 수 있다면은 더 좋을 것입니다. 장황한 표현, 학생들 중 과제를 끝낸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여기 보시면은 지나치게 글이 길죠. 정보는 적은데 글이 깁니다. 제가 학술대회 같은 곳에서 가끔 발표자들이 발표할 때 주는 정보의 내용은 적은데 그것을 굉장히 길게 늘려서 발표하는 분들을 보거든요. 여러분 그런 발표 되게 지겹지 않나요? 지겹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청중들이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청중을 집중하게 하려면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발표랑 똑같아요. 글쓰기도. 그래서 글을 많이 썼는데 거기서 전달하는 정보의 양이 적으면은 독자들은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읽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글을 읽어줬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단어로 최대한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단어들은 다 쳐내고 딱 필요한 단어들만 과제를 끝낸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중복적 표현의 예입니다. 이것은 다 안 좋은 예입니다. 그들은 둘이 서로 비슷했다. 여기서 둘이 서로가 중복적이죠. 둘 중에 한 단어를 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합치면 합계 몇. 네, 여기서는 이를 합치면을 다 빼고 합계 몇이라고 쓰면 됩니다. 네 개의 서로 다른 집단은 네, 서로 다른을 빼도 됩니다. 네 개의 집단은 이라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네, 여기서 절대적으로를 빼셔도 됩니다. 이전에 이미 밝혀진 대로 이전에와 이미가 중복적이죠.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빼시기 바랍니다. 사이즈의 수가 적었다. 네, 이거는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수가 적었다. 혹은 사이즈가 작았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들은 서로 완전히 같다. 네, 완전히 같다도 중복적이고요. 가까운 근거리에 가까운도 근거리와 중복적이고요. 완전히 하나로 통합된 여기서도 통합된과 하나와 완전히가 사실 다 중복적입니다. 그래서 통합된이라고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매우 가깝게 놓였다. 여기서 매우는 중복적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단어입니다. 꾸며주는 말은 논문에서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죠. 시간의 기간 동안, 시간과 기간이 중복적이고요. 짧게 요약하자면 짧게와 요약이 중복적이고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이유와 왜냐하면이 중복적입니다. 이렇게 중복적인 표현이 있는지 보시고 불필요한 단어들은 다 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문장과 단락의 길이. 그렇다고 문장이 너무 짧은 문장들만 모여 있으면 글이 굉장히 산만해집니다. 그리고 너무 길면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짧은 문장과 긴 문장을 적절하게 섞어서 씁니다. 다양한 문장 길이는 독자들의 흥미와 이해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발표를 할 때 계속 짧은 문장으로만 계속 발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산만해질 거예요. 혹은 반대로 제가 말을 할 때 문장을 끊지를 않고 계속 이어진 문장으로 한 문장을 5분씩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너무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 길이를 다양하게 섞어서 쓰는 것이 좋고요. 한 문장에 다수의 아이디어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한 문장에는 아이디어 한 가지만 넣고요. 한 문단에는 주제를 한 가지만 넣습니다. 한 문단은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주제를 갖고 있을 경우 그 문단은 두 개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문장을 쓸 때는 단순하고 흔한 단어로 직접적이고 선언적 문장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그 사람 기분 나쁠까 봐 돌려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논문에서 돌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논문에서는 우리는 오해가 생기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선언적으로 쓰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쓰셔도 안 됩니다.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썼는데 이것은 이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언적으로 문장을 쓰시되 너무 강하게 쓰지는 마십시오. 즉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강도를 조금 낮춰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이것이다는 굉장히 강한 문장입니다. 단락은 두 문장 이상이 되도록 쓰십시오. 한 문장은 한 단락이 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단락의 주제는 하나만 쓰십시오. 일곱 번째, 어조. 창의적 글쓰기에서는 흔히 사용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모호성, 반전, 아는 내용 생략, 갑작스러운 주제 바꿈, 인물 변경 등. 네, 이러한 장치를 논문에서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설에서는 장식적 글쓰기도 허용이 되지만 논문에서는 장식적
글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논문은 지식 전달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전달할 때에 우리는 오해가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글쓰기는 직접적이고 단도직입적, 그러면서 동시에 전문성과 형식을 지키십시오. 과장하거나 지나친 확신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톤다운 시키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논문은 설득하는 글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득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약을 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여기 호랑이 마사지 크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약장수는 어떻게 이 약을 홍보하냐?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진짜 좋다?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여기 아랫부분에 이 약의 홍보 문구들이 나와 있죠. 인체에 유익한 천연 원료로 생산했다. 끈적임이 없다. 화끈거리고 자극적인 느낌도 시원한 릴렉스 효과. 빠른 시간 내에 피로감을 풀어주는 효과. 운동 전후로 시원하게. 네, 이런 식으로 다소 과장되게 감정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이 글이 신뢰가 가시나요? 네, 여기에 있는 글은 이거 좋다? 이거 진짜 좋다? 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과장되고 객관적이지 않아 보이고 감정적이고 느낌표가 난무하고 꾸며주는 말이 많은 표현, 여기 최적 배합, 오래 지속, 빠른 시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이 오히려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낮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논문을 쓸 때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과장된 표현이나 이런 꾸미는 말들을 사용할수록 내 논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반면에 여기 요즘 샴푸 광고가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샴푸 써본 적도 없고 어떤 샴푸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 광고가 제 설명을 하기에 적절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꾸미는 말이 없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틴 손상 모발 개선 탈모 완화 샴푸. 힘없이 탈락하는 모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바이오가만의 모발 건강 노하우를 담아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입니다. 굉장히 톤다운 시켜서 썼고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모발을 매우 건강하게 혹은 아주 풍성하게 빠른 시간에 이런 꾸며주는 말을 다 뺐단 말이죠. 그랬더니 오히려 뭔가 더 신뢰로운 글이 만들어졌습니다. 샴푸 홍보를 위해서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바이오틴 손상 모발 개선 탈모 완화 샴푸를 10일 동안 사용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분석한 결과 10일 사용 후 개선율 32.887%, 제품을 10일 동안 사용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모발 손상 개선 확인. 굉장히 논문스러운 말투죠. 굉장히 드라이하고 감정이 없고 꾸며주는 말이 없는데 왠지 이게 더 신뢰롭지 않나요? 네, 이게 전략입니다. 신뢰를 얻기 위한 전략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진 약을 팔고 싶어요. 그럴 때 이거 진짜 좋아 하는 것보다 이 약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10일 후 개선율이 몇 %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논문을 그렇게 근거를 이용해서 객관적으로 과학적 결과를 인용해서 설득력 있게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고 어디에도 감정적이거나 과장되었거나 혹은 꾸며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논문은 설득하는 글인데 어떻게 설득하느냐? 논리와 근거로 설득하는 글입니다. 우리가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논문은 논리와 근거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요.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논리와 근거로만 설득을 합니다. 8번째, 축약적 구어적 표현을 피하라. 이것은 영어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축약적 표현, can't, I can't라고 쓰지 말고 cannot. 구어적 표현, write up. 보고서를 쓰다 할 때 write up은 구어적 표현인데 그렇게 쓰지 말고 report, 보고하다 라고 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어보다 영어에서 좀 더 자주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학술적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9번째, 전문 용어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전문 용어를 너무 많이 쓰면 독자들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전문 용어를 다 매번 풀어쓰거나 혹은 완곡어법, 돌려 말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경제적 침체기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제적으로 조정하는 시기라고 쓰면은 되게 의미가 모호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자의 글을 이해할 수 있게 쓰되 핵심적인 특수 용어는 정의나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 논리적인 비교를 해야 합니다. 여기 문장이 있습니다. 12세 아이들은 6세 아이들보다 동년배와 놀 가능성이 더 컸다. 이 문장은 중의적인 모호한 문장입니다. 12세 아이들을 6세와 비교한 것인지, 즉 12세 아이들이 동년배와 놀 가능성이 6세 아이들이 동년배와 놀 가능성보다 더 컸던 것인지, 아니면 11세 아이들이 같이 노는 짝꿍으로 6세 아이들보다 동년배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큰 건지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쓴 문장 중에 이렇게 모호한 문장이 있다면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결성, 여기 오타가 있네요. 간결성을 이유로 병렬성이 간과되면 모호성이 발생한다. 글을 간결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다가 잘못해서 모호한 문장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글을 간결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모호성이 발생하지 않게 쓰셔야 합니다. 11번째, 의인화를 피하십시오. 논문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이 이론은 이렇게 말한다. 입자는 이것을 원한다. 이 연구는 이것을 추정하였다. 네, 근데 이론이 말하는 게 아니고 입자가 원하는 게 아니고 연구가 추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화를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무엇은 뭐뭐 한다. 입자는 이렇게 움직인다. 우리는 변화율을 추정하였다. 연구가 추정한 게 아니라 연구자가 추정한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의인화를 피하지만 우리나라 말의 경우 이것이 의인화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피하지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12번째, 동사 시제. 네, 이것은 한국어보다는 영어에서 더 종종 헷갈리는 문제인데요. 언제 과거 시제를 쓰고 언제 현재 완료 시제를 쓰냐?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구체적이고 확실한 시간에 발생한 특정 행위나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럴 때는 확실하게 과거 시제를 씁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언제 쓰냐 하면 구체적이고 확실하지 않은 시간에 일어난 것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행위. 예를 들면 다른 이들도 이와 비슷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이럴 때는 현재 완료 시제를 씁니다. 한국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영어에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APA 양식 논문에서 권장되는 동사 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쓸 때는 과거형과 현재 완료형을 다 써도 괜찮고요. 절차를 기술할 때에도 과거형이나 현재 완료형을 다 써도 괜찮습니다.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과거형을 씁니다. 결과의 시사점을 논의할 때는 현재형을 씁니다. 결론 한계점 향후 방향을 쓸 때에는 현재형을 씁니다. 영어 논문 쓰시는 분들은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능동태와 수동태, 이것도 영어 논문에서 훨씬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번역체 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수동태 사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APA에서는 능동태와 수동태를 모두 허용하기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은 능동태로 쓸 수 있으면 능동태로 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능동태가 더 간결하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약물은 환자들에 의해 투여되었다. 환자들이 약을 먹은 거거든요. 그러면 환자들에 의해 투여되었다보다 환자들은 약물을 투여하였다가 더 명료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어를 생략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능동태를 쓰기 위해서는 주어가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어를 쓰면은 괜히 불필요한 것이 강조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스피커는 양쪽에 설치되었다인데 이것을 능동태로 쓰면 우리는 스피커를 양쪽에 설치하였다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굳이 우리는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는 스피커는 양쪽에 설치되었다라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직설법과 가정법, 사실 진술을 위해서는 직설법을 사용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언급했다. 발견 내용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에 반하거나 입선직하지 않은 조건을 쓸 때는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영어에서 were과 was의 차이입니다. 나는 무엇을 했다는 I was죠. 그런데 내가 만약 나비라면 하면은 if I were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was와 were를 잘 구분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would는 유의해서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꼭 영어 문법 공부하는 것 같죠? 영어로 논문 쓰시는 분들은
여러분 APA를 샅샅이 읽어보시고 쓰시기를 권합니다. 주어와 동사 일치. 네, 영어에서는 주어와 동사 일치, 단수 복수 일치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도 주어와 동사가 일치하지 않는 문장들을 우리 학생들 논문에서 많이 봅니다. 주어가 없는 경우, 문장이 두 개씩 겹쳐 있는데 문법적으로 주어와 동사가 일치하지 않아서 문법적으로 틀린 경우, 특히 문장이 길어질수록 주어와 동사가 일치하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장 하나하나를 내가 제대로 썼는지 다 일일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APA에서는 글을 이렇게 써야 한다, 저렇게 써야 한다라고 안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한국어에는 별로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APA에 나온 목차만 가져왔습니다. 대명사 we의 사용, 우리가 논문 쓸 때 연구자 한 명일 때 그러면 나는이라고 쓸 것인가, 우리는이라고 쓸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생겨요.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자는 마치 남 얘기하듯이 본 연구자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영어에서는 양적 연구에서는 I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I를 쓰지만 양적 연구에서는 I를 쓰지 않아요. 나는 이라는 주어가 없이 내가 한 연구를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APA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수 they. 여러분, they가 단수로도 사용되는 거 아시나요? 불특정 어떤 사람,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를 때, 그럴 때는 they를 사용하되 단수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They are 해서 동사는 복수를 붙이지만 의미는 단수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길에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뭘 줬어요. 그랬을 때 he gave me this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they gave me this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틀리지 않다는 얘기예요. Who versus that. Who versus whom, that versus which. 네, 영어 문법 책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미국 사람들도 헷갈리나 봅니다. 종속 접속사, 수식어 위치, 독립수식어, 병렬 구성 등등. 마지막입니다.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APA 책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시 논문을 많이 읽으라. 여러분 다른 사람 논문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의 글쓰기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런데 논문 재미없잖아요. 잘 안 읽게 되잖아요. 그럼 논문을 언제 읽느냐?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논문을 가장 많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쓰십시오. 쓰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 논문을 많이 찾아서 읽게 되고 그게 결국엔 여러분에게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대학원 공부란 무엇이냐? 논문을 쓰고 읽는 것이 대학원 공부입니다. 여러분 논문 안 쓰고 논문 안 읽으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둘째, 개요를 먼저 짜라. 네, 그냥 컴퓨터 켜놓고 백지에 쫙 써내려가면은 줄줄줄 나오면 좋겠지만 안 그럴 때도 많잖아요. 저는 아웃라인을 먼저 짭니다. 소제목을 먼저 쫙 다 짜놓고 매일매일 그 소제목 하나씩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도도 잘 나가고 논문도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고 해서 좋습니다. 셋째, 초고를 며칠 덮어두었다가 다시 읽어보라. 네, 일단 다 쓰고 봐야겠죠.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읽어보지 말고 한 며칠만, 길면 한 일주일 정도 덮어두었다가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은 전에 안 보였던 실수들이 막 보일 거고요. 논리적인 점프나 문제점들이 되게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치시면 됩니다. 동료 2인으로부터 비평을 받으라. 네, 동료 2인한테 내 논문을 주고 읽어보라고 하고 논문에 대해서 피드백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 분야가 아닌 사람들은 내 논문의 서론에서 논리적인 전개가 혹시 잘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금방 찾아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이해가 안 돼. 이 논문 왜 써야 돼? 이게 논문이 뭘 하겠다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고치시면 됩니다. 나랑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면 연구 방법과 시사점에 많은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의 논문을 계속해서 수정하십시오. 글이라는 게 원래 수정이 끝도 없습니다. 다 썼다고 생각해서 열어보면 또 고칠 게 또 있고 고칠 게 또 있고 그렇거든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런 거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하는 데까지 해서 제출해서 출판에 성공하시고 졸업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end. 여러분 좀 도움이 되었나요? APA 4장은 여러분들 글쓰기에 많은 도움이 되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샅샅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글쓰기는 쓰면 쓸수록 늘어요. 저도 석사 때 쓴 논문을 지금 다시 보면은 이불킥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못 썼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렇게 이해를 못했지? 그때 제가 질적 연구로 논문을 썼는데 제가 20대 때 쓴 논문과 40대 때 쓴 논문이 퀄리티가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 사이에
저는 계속해서 글쓰기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최대한 공부를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논문의 형식을 갖춰서 윤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문을 쓰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 펴내고 나면 그다음은 훨씬 쉽습니다. 논문 쓰시는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